예,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창세기 2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에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둬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에덴이란 지역 안에 동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둡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에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미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죠. 이미 사람 많이. 이게 천지창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네. 천지창조가 아니고 어떤 그 인류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꾸 신비성을 부여해가지고 천지창조를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힘은 안 나잖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덴이 있었고, 에덴에 이거 다 지워버려야지. 요거는 잉크 입력 하고 싹 다 모든 잉크 삭제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에덴이에요. 여기 에덴이 있고, 에덴 밖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다가 어느 지역에 동산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동산.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모양새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동산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거예요. 지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강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비손 강이에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요. 구스 온 땅을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온 땅을 둘렀으니까 어디쯤 될까요? 지도가 여기쯤 있겠죠? 지도 보면 구스 땅이 어디죠? 여기 에티오피아, 수단을 구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모세 때도 여기 구스 땅이고. 그러니까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수단을 지나서 이집트로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스 온 땅을 둘러서 흘렀으니까 나일강이죠. 두 번째 강 이름은 나일강이에요. 이 강의 이름이 기온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일강.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그러니까 히데겔하고 유브라데니까 이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강의 이름이 쭉 하면은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겠죠. 자, 물줄기 찾아야죠. 뭐. 물줄기 안 보이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 바로 뜨네.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 사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예. 요게 유프라테스 강 어디요? 여기 빨간 점. 자, 유프라테스 강 사진입니다. 보시자고요. 네,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길죠. 유프라테스 강도. 네.
제가 유프라테스 강을 못 가봤어요. 전쟁 중이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지금 다 전쟁 중입니다. 예. 보면은 3억 한복판에 흐르는 강이에요. 예. 멋있죠? 강이 기니까 여러 풍경을 품고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강의 위치가 예, 강의 위치가 여기 있죠. 저기는 또 돌산이고 예, 여기 또 초원이 우거지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사막인데 나무를 심어서 녹화 산업을 하죠. 강이 아니라 바다 같죠? 여기 이 정도면 한강보다 큰 것 같죠. 여기는 진짜 초원이고 양도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고 애들도 뛰놀고 댐도 건설해놨고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다음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 이라크에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자,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뭐 거의 다 뭐 비슷한 위치에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자, 사진을 보면은 이게 티그리스 강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로 보면은 지금 에덴의 위치가 나오는데 둘째 강은 구스 온 땅을 휘둘러 나가는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를 에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과거부터 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초승달 모양이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고 여기서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나일 강. 그러니까 에덴은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에덴이에요. 동산은 이 네 강 사이에 네 강이 어디서 다 거쳐서 지나가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사이에 상징적으로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무대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무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부 요 안에서 시작해서 요 안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이쪽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쪽 역사를 우리는 거의 몰라요. 여기에 걸쳐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비옥한 초승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이집트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집중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체가 에덴이고요. 전체가 에덴이고 이 전체에 여기에 나오네요.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여기 나일강이 여기 흐르고 있죠. 이 지역.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이슬람 국기를 보면 초승달 나오죠.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초승달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슬람이 구약 성경에 원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뭐 추측이고. 그러면 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요 지역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생겨났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페르시아 왕조가 발전을 했는데 바벨론 정도만 우리가 좀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에덴에서 어떤 문화 문명이 생겼는지 에덴이라는 지역에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황량한 사막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 이곳이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였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까마득한 옛날인 기원전 4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찬란했던 하이테크 고대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바빌로니아 문명이었습니다.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이 본격적인 농경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이 강 사이의 땅. 예. 예. 그러니까 에덴이잖아요. 강과 사이 메소포타미아가. 이곳은 대략 기원전 6000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정도 된 거죠. 예. 플러스 2000년 해야 되니까. 작은 운하를 만들어 강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해지자 척박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에까지 점차 많은 거주지가 생겨났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 최초의 도시 우르크가 세워졌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었냐면 최초의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2000년 전이었고 아직 메머드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우르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노이나 갖고 있던 미개인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련된 도시인의 이미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무렵 바퀴와 도로 그리고 벽돌이 처음 만들어졌고 심지어 하수 시설까지 완비돼 쾌적한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발명이라 할 수 있는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복잡한 성형 문자에서 점차 간소화된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기록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명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대부분이 이 점토판으로부터 온 것이 이걸 수메르 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수메르 태블릿.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태블릿 PC 같은. 그래서 이 점토판이 얼마나 자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 일기도 쓰고요, 편지도 쓰고요, 공부하면 노트로도 기록하고요. 이런 기록물들이 지금 이 지역에 땅을 파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 점토판이 썩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잘 구워놨는지 도자기처럼 썩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자기 아들을 고모네 집에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여행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이 아들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점토판 편지가 여기 도착해 있어. 그러니까 고모네 집이니까 아버지가 자기 여동생에게 야 동생아 너 조카가 간다. 얘는 뭐를 잘 먹고 얘는 뭐를 잘 먹지 못한다. 얘가 몸에는 어떤 알레르기가 있고 어떤 병이 있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잘 돌봐주길 바란다. 오빠가 끝. 이런 점토판이 미리 가 있어. 택배, 우편 서비스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의 문장력을 쓸 수 있는 이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 편지 한 장 쓰려고 해도 얼마나 고민하며 썼어. 글 하나 쓰려고 해도 썼다 지웠다 하는데 이 점토판은 그걸 딱딱딱 해서 딱 부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 수정도 힘들어요. 자, 이것도 자 계속. 수메르인들은 교육을 중시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꽤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교육을 중시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쐐기 문자와 수학 등을 배웠고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중요 직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시스템이잖아요.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이미 현대적인 시스템이 이때 이 고대 사이에 다 있었어요. 후대인 우르 제3왕조 시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한 학생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점토판 기록이 있는데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학교에 도착하자 반장이 왜 늦었는지 물었다.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께 인사했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선생님이 내 점토판을 읽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서 나를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떠들었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일어섰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허락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면서 매로 때렸다. 반장이 내가 수메르어로 말하지 않았다면서 매로 때렸다. 수메르어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르는 되게 여러 민족들을 합쳐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고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제국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제국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제일 최초의 제국 누가 나와요? 니므롯이 나와요. 그래서 니므롯이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까 갈레에서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들 이게 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레사의 레센드 나오고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전체를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타나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의 대제국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인류 사이에 반복되었던 제국이 있었고 속국이 있었고 식민지가 있었고 이런 그래서 얘는 식민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반장이 글도 얼마나 잘 써. 늦었다고 선생님이 때렸다. 허락받지 않고 말을 해서 때렸다. 엄청 많이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저기가 지금 거의 반장이 괴롭혔다. 자, 답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기 싫어졌고 선생님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선생님께 뇌물을 주세요. 그런 선생님이 저를 더 친절하게 대할 겁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그에게 향유를 바르고 옷과 반지를 선물하고 뇌물을 주자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참 좋은 학생이구나. 게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선물해 주시니 너는 이제부터 반장이 되겠고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도시로서의 기반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여담인데 제가 지금 우리 시온이한테 교육시킨 게 11조. 지난주에 11조 너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다음 주에 또 할게.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 한다고. 매주 받으니까. 매주 지급을 받으니까. 야 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한다고 그랬고 또 오늘도 다음 주에 한다고. 그거 11조 해? 다음 주 꼭 해? 그랬더니 얘가 가기 전에 11조를 하고 갔어.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11조 했어요. 근데 얘가 11조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받으면 미리 이렇게 떼어놓는 게 11조란 말이야. 제가 왜 시온이한테 11조 훈련을 시키냐면 얘는 정직한 엄마, 정직한 아빠 밑에서 살았어. 세상 사는 법을 정직하게만 살면은 잘 살 줄 알아. 그게 관념이야. 그래서 11조를 떼면은 다른 훈련인데 11조도 떼고 다른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미리미리 규모가 생길 거 아니에요. 휴대폰비도 떼고 자기 의복 교통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1조가 떼는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를 떼냐면 뇌물비. 자기 월급의 5%나 10%를 뇌물로. 그래서 얘가 최초에 취직했던 그 빵 공장, 도넛 공장의 반장 아줌마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봐요. 네, 그래서 얘 그만둔 거예요. 2달 딱 하고. 네. 근데 그 반장 아줌마한테 뇌물을 줬으면 이렇게 선물권도 주고 반장 아줌마 제가 좀 그냥 반장 아줌마 좀 부족하더라도 얘 봐주시고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월급 탈 때마다 이게 11조 떼듯이 뇌물비를 탁 떼어가지고 뇌물을 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겠어요. 편해지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부모들이 가르쳤어야 했는데 부모가 못 가르쳤잖아요. 그럼 나라도 가르쳐줘야 되잖아. 목사가. 목사가 그런 사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키니까 얘는 순종을 해요. 언제까지 순종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된 다음에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고 쉬운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자를 사귀는 것도 되는 거야. 여자를 위해서 월급 타면 10%를 딱 떼. 그래서 이렇게 모두 사주면 돼. 한 달에 데이트비. 응, 아니 데이트비는 따로 쓰더라도. 그래서 여자 만나면 10% 갖고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정성을 보이는 마음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통용되는 법칙을 이미 이 시대에 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내부를 조사하고 지금 8,00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6,000년 전이 8,00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자, 알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알잖아. 예.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다녀가면 걔는 엄청 편해지는 거야. 예. 나는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다녀가가지고 나 학교 힘들게 다녔어요. 아이를 엄청 부러웠는데 엄마들이 특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쫙 와서 이렇게 지갑을 꼭 이렇게 옆에다 지갑 쫙 옛날 지갑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뭐 하나 놓고 가면은 그 다음부터 걔 반장 시켜줘. 시설을 갖추고 성장을 거듭한 우르크는 이 시기에는 엄청난 규모의 6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길가메시를 비롯해 우르크의 여러 전설적인 영웅들이 활약했던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게 영웅들이 활약을 했는데 이 영웅들이 결국은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가서는 자꾸 영웅시 하다 보니까 신처럼 승격시키는 거죠. 원래 인간들의 얘기였어요. 자. 우르크가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 발전된 모습을 이게 갈대 우루가 아니고 우르크 안에 여기 우루가 여기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우르크 내에 우루, 예, 갈대 우루. 보였기 때문에 우르크의 탄생 시기가 기원전 4000년보다 훨씬 전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750년경 유프라테스의 강줄기가 좀 더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르크의 그림자에 가렸던 수메르의 다른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우르, 라가시, 키시, 그리고 니프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가 요때 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 뭐 롯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동하죠. 위로 올라가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르크, 우루, 라가시, 니프르, 키시 이런 도시 국가들이 형성됩니다. 우르는 우르크 다음가는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고 우르의 통치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뿌리가 우르크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는데 성경의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의 우르를 지칭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참고로 우르의 지구라트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라게시는 다른 도시국가들과는 다르게 4개 이상의 도시들이 연합한 최초의 영토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 메살림의 통치 아래서 전성기를 맞이한 키시는 당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라가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잠시나마 수메르 지역의 패자가 됐습니다. 메살림 왕은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고 이후 키시의 왕이라는 칭호는 키시 지역의 왕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메르 지역의 패자라는 상징적 의미 또한 갖게 됩니다. 니프르는 군사력보다는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왕들은 니프르를 차지해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정통성을 얻으려 했습니다. 수메르에서 가장 먼저 통일 전쟁을 일으킨 인물은 루갈 자키시였습니다. 기원전 2340년 운마의 통치자였던 루갈 자키시는 군사력과 외교를 통해 라가시와 우르 그리고 니프르를 차례대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요렇게 도시국가 형성되기까지 거의 2500년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다 합쳐봐야 지금 20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스토리에 지금 여기 그걸 짧게 응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르크마저 정복한 루갈 자키시는 마침내 수메르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그 루갈 자켓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리무롯의 모델일 수도 있는 거죠. 나아가 그의 왕국 또한 사르곤이라는 인물에 의해 무너지게. 그러니까 사르곤이라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 수메르 지역 전체의 왕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사르곤. 한번 찾아보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왕이 사르곤 치면은 이제 사르곤이 이게 메소포타미아 사르곤만 쳐야 나올 것 같아요.
난잡하게 나오네. 예, 사르곤. 이분이 사르곤입니다. 예, 사르곤. 그러니까 수메르 전체를 통일한 왕의 이름입니다. 이 사르곤이. 그리고 이 사르곤은 사르가 왕이란 뜻이고요. 고는 이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레죠. 그걸 히브리어로 이름은 사라이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르, 여자는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와이프 이름이 사라인 걸로 봐야 왕족이다.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냥 무조건 환영하는 거예요. 바로가 무조건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왕족이기 때문에, 수메르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 계속 또. 이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르곤은 수메르 북쪽에 위치한 아카드 지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카드에는 이전부터 도시가 건설되긴 했지만 무역기지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고 수메르에 비하면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촌동네였습니다. 키시를 기반으로 세력을 넓힌 사르곤은 몇 년에 걸쳐 아카드를 정복했고 이후 수메르를 공격했습니다. 수메르의 도시들을 하나씩 함락시킨 사르곤은 마지막으로 그의 숙적 루갈 자키시가 다스리는 우르크를 공격해 승리했습니다. 패배한 루갈 자키시는 목줄에 묶여 질질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2300년이었습니다. 이로써 사르곤은 수메르와 아카드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가 통치한 이 지역은 이후 바빌론의 이름을 따 바빌로니아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가 이름을 빌린 도시 바빌론은 아직 기록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사르곤은 바빌로니아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진군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엘람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엘람은 이란 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엘람이 이란 지금 페르시아. 나중에 이 지역들이 성경 고라로 다 나옵니다. 라이벌 관계였을 정도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르곤은 생전에 총 34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르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나람 신의 통치하에 아카드는 최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나람 신은 심지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 이집트의 왕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람 신의 뒤를 이은 아카드 왕들은 유약한 인물들이었고 아카드는 이란의 산간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이었던 구티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구티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는 구티족을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인, 인간의 얼굴을 한 짐승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짧은 암흑기를 거친 바빌로니아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100년 영우의 도시 우르크 출신의 우트 헤갈이 구티족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우트 헤갈의 친척이자 우르의 총독이었던 우르 남무가 우트 헤갈을 배신하고 정권을 장악해 새로운 제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을 우르 제3왕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르 남무와 그의 아들 슐기는 총 65년의 통치기간 동안 외부 세력을 물리치고 도시를 재건하면서 바빌로니아 지역에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르 남무와 슐기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철저한 관료체제를 도입했는데 정확한 기록을 위해 길이와 무게 단위를 표준화했고 관료체제에 필요한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인류 최초의 법전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슐기는 자신의 업적이 자랑스러웠는지 스스로를 칭송하는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지적 능력은 완벽해서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마음먹고 뛰면 가제를 추월할 수 있다. 지적인 나는 최고의 왕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과거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항상 겸손하다. 수메르는 기원전 2500년에 벌써 인구의 최대 80%가 도시에 거주할 만큼 고도로 도시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수메르인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도시 생활을 하지 않는 민족은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여기에 식량이 공급되고 그리고 도시는 소비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식량과 고기와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상하수도가 안 돼 있으면 도시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오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유지되려면 광범위한 1차 산업이 존재해야 돼요. 농업과 수산업이. 농수산업이 존재해야 되고, 도시에서는 2차나 3차 산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3차 서비스업, 미용실, 아니면 패션업, 영화관,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서 물자를 공급하던 식량과 양식을 대던 사람들이 또 도시에 와서 재충전 받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 하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빌로니아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무역을 통해 주로 목재, 금속, 청금석 등을 수입했고 곡물과 직물 등을 수출했습니다. 여기서 청금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볼 동영상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무역 거래와 교육이 바빌로니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래 기록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점토판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시대 상인이 물건값을 요구하는 내용의 점토판을 읽어보면 오늘날 서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토판에 쓰인 내용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갔을 때 물건값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수르에는 끔찍한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부디 당신이 가져간 직물의 양만큼 물건값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이때도 사업이 망해 빚을 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종종 가족 중 한 명을 노예로 팔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법이 정한 3년의 노예 생활 후에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범죄자나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됐는데 가끔 노예가 반항할 경우 장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는데 평균 가격은 은으로 50셰켈 정도였습니다. 당시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은으로 10셰켈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노예 위에는 자유민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식량과 토지를 받는 대신 노동과 군역을 제공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 어떤 노예와 그의 주인이 나눈 대화가 기록됐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내 마차를 준비해라. 나는 궁전으로 가겠다. 네, 주인님. 주인님의 위세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해 왕자님께서 주인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안 가는 게 좋겠다. 네, 주인님. 가지 마십시오. 왕자님이 주인님께 어려운 임무를 맡길지 모릅니다. 주인은 다시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나는 부정직한 일을 하겠다. 주인님, 그러십시오.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입고 무엇으로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노예야. 나는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겠다. 주인님, 부정직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한 일을 하다 걸리면 처형당하거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다시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노예야, 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겠다. 주인님,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 모든 슬픔과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 주인님, 여자를 사랑하지 마소서. 여자는 함정이자 구덩이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목을 끊는 칼과 같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똑똑한 거예요. 노예가 똑똑한 거예요. 자동 같아. 노예가 똑똑하죠. 주인이 노예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지 묻자 우유부단한 주인이 답답했던 노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강에 몸을 던져 죽으십시오. 제국을 잘 이끌었던 슐기가 죽자 강력했던 우르 제3왕조 또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 제3왕조가 힘을 잃은 이유는 남부 수메르 지역이 역류화와 가뭄으로 인해 황폐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르와 우르크 등 과거 번영했었던 수메르 도시들이 힘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북쪽의 신흥 도시들이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중 하나가 바빌론이었습니다. 기원전 2004년 엘람과 구티족 연합군의 공격으로 우르가 함락되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시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서로 힘을 겨루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세력으로는 남쪽의 라사와 이신, 그리고 북쪽의 바빌론, 아에시눈나, 그리고 마리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마리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발굴 작업으로 인해
수많은 점토판들이 발굴됐는데 이 중에는 마리의 왕 지므리림이 아내와 딸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딸들 중 한 명인 에리시티 아야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항상. 작년에 서신을 보냈을 때 아버지는 제게 여자 노예 2명을 자, 서신을 보냈다고 그랬죠. 이미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죽어 여자 노예 2명을 더 보내셨는데 그 중 한 명이 또 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안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리의 왕 지므리림과 동맹을 맺은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기원전 1787년 우르크 왕 이신을 점령했습니다. 기원전 1763년 라사를 점령해 수메르 지역을 평정한 함무라비는 이듬해인 1762년 에슈누나마저 점령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기원전 1755년 동맹이었던 마리마저 병합한 함무라비는 마침내 바빌로니아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함무라비는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한 거로 유명한데 우르낙무 법전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졌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이 비석 앞으로 나와라. 여기 새겨진 글을 읽고 내 고귀한 말들을 이해하라. 이 글을 읽는 자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의 마음은 만족하리라. 함무라비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고대 바빌로니아로 알려진 이 신흥 왕국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쪽에서는 철기로 무장한 히타이트와 공포의 제국으로 알려진 아시리아가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네요. 자, 어때 이거 보니까 이게 바벨론 문화가 꽤나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는 수메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도 있었고 아카드라는 또 제국도 있었고, 그 사이 또 찢어지고 나눠지고 결국엔 바벨론이 통일을 했는데 거기에 또 아수르가 또 성장하고 있었고 그런 거예요. 자, 이집트에 대해서 이제 그 비옥한 초숙달 지역에 좌측 끝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대해서 또 한번 보자고요. 문자 기록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며 유물을 통해 문화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5,000년이지만 지금 2,000년 플러스하면 7,000년 전, 6,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뭐 반만년 역사니까 5,000년이니까 이때부터 살았겠죠. 문자 기록된 것에 따르면 이때 우리는 신화로만 존재하는 단군 신화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별 시기는 기원전 3000년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빠른 시기에 문자를 만들어냈으며 기록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의 왕이 나타납니다. 역사시대를 여는 기준점이 되는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보물이 바로 나르메르 팔레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집트 선사시대 유적 바다리 나카다 문화에서부터 역사시대 시작점인 나르메르 왕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범람을 하는 나일강에 적응한 선사시대 공동체는 비옥한 토지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카다, 이 도시 이름이 나카다예요. 뭐 일본말하고 비슷한데 나카다, 여기 바다리, 그 다음에 여기 파이움, 마디, 메림데, 여기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후대에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시나이 반도 광야고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자, 이제 요 지역에 대해서 바다리하고 나카다,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 3,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에서 5,000년 전 이야기예요. 복 속에서 인구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노모스라 불리운 초기 도시 국가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3,000년까지 신석기에서 동석기 시대로 전환하며 대표 유적지로 이게 신석기, 동석기 이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이거 서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이거 순가짜예요. 순가짜. 왜 가짜인지, 만약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하면
그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청동기로는 쇠를 못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쇠 가지고는 다이아몬드 못 자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화 문명이 있어야 그거보다 더 단단한 것들을 자르고 가공할 수 있어요. 계속 봐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끌어다 쓸 수 있는 학문이 서구 학문밖에 없으니까 그걸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철기 다 쓰고 있었어요. 성경은. 나일 하류의 파이움, 메림다, 마아리 문화, 그리고 나일 상류의 바다리, 아카다 문화입니다. 고왕국 이랑조가 시작할 무렵 주요 유적 도시는 멤피스, 아비토스, 테베, 히에라콘, 폴리스입니다. 선사 시대의 다양한 유적지들을 크게 묶어서 나카다 문화라고 통칭하며 1기, 2기, 3기로 유물이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두리뭉실 대략적이며 명확하게 우자르듯이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바다리 안에서 나카다 일기는 신석기 말기이며 나카다 이게 지금 서구 교육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석기, 동기 절대 이 구분대로 안 됩니다. 이 문화 문명을 보시면 일기에서 생기는 동기시대로 금, 구리를 포함한 연질금속 가공이 시작되고 석기도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순동기, 동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왕조에 이르면 합금을 이용한 청동기 시대로 발전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보입니다. 나일 하류 파이움 지역의 투바간 온실토기와 신석기 속촉 비지입니다. 메림대에서는 파피루스 발군이 속촉 뼈바늘 등이 발견되었고 대규모 가축 사육과 하마뼈가 많이 발견되어 하마를 잡아먹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점토를 구워 만든 최초의 얼굴 조각상인 테라코타가 유명한데 마치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의 가면 같은 느낌입니다. 바다리 지역의 모자 조각상 모습입니다. 자, 잘 보면 인종이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죠? 달라요. 여기는 흑인 여성 같아요. 코가 납작하고 눈은 크고 엉덩이 크고 그리고 흑인이 흑인이죠. 근데 여기는 엉덩이는 작은데 코는 콧대는 살아있죠. 여기는 백인이거나 아니면 수메르인일 가능성. 수메르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메르인의 얼굴이 자, 아기는 여기는 이렇게 안고 있고 여기는 한 손에 안고 있어요. 서로 다른 거야. 다른 풍습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스와 호르스 신화의 모자상 이전 이미 동일한 의미의 작품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리에서는 타원형 도랑 모양의 무덤에 시신은 가죽과 천으로 쌓여 태아처럼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매장되었습니다. 건조한 사막이웃 덕에 자연건조 미라화되었으며 묘지에는 검은 테두리에 적색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색 토기에 그냥 항아리만 넣어놓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다 넣어놨겠죠. 자, 가난한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네, 부유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부유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도 돼. 가난한 지역은 입던 옷도 이렇게 못 버려요. 그냥 그대로 물려서 입어야지. 특징적인 블랙톱은 한번 부은 후 뒤집어 거꾸로 다시 한번 부으면서 상부가 굳게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탄화를 시키면 물이 새지 않는 효과를 가졌다고 하며 도자기를 고온으로 굽는 화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본형을 기원하는 사람의 모습, 동물, 농작물의 주술적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들이 발견됩니다. 나카다이기에 해당하는 토기들의 모습에는 나일강을 항해하는 배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박과 이를 지휘하는 상류 계급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는 양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듯한 인물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배 정중앙에 높은 위치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아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제사장 혹은 왕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카다이기 대표 유물인 양팔을 들어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인이. 그리고 아까 항아리에 있던 이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의 원형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몸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 사제, 제사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고신은 여자였을 것이다. 그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얼굴은 새고
이런 자세를 지금 현대 예술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올린 새 머리 모양의 여성 테라코타 작품도 똑같은 포즈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현대의 모딜리아니 작품과 같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브루클린 박물관 망가죠? 큰 눈과 여성의 채모가 특징적인 낙하달기의 상하 조각상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인디안처럼 생겼죠? 네, 인디안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혔네. 예, 옷을 입혀 입고. 이게 인디안 같잖아요. 지금 북미 인디안. 아니면 저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원주민들 모습 같기도 하고. 자, 여기는 확실히 흑인이에요. 일단 코가 커. 눈이 크고 허리 잘록하고 엉덩이 크고 확실히 흑인이에요. 여기는 확실히 백인이에요. 눈도 파랗잖아. 눈이 파랗잖아. 이거 확실히 백인 맞죠? 여기가 지금 아시아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메르인이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수메르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BC 4000년이니까 6000년 전에 이집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이 있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식량 생산이 되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상기에는 여성의 모습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발전이 보였고, 특히 세 번째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파란 눈의 여성 조각상은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는 라피스 라줄리로 불리운 청금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청금석 나오죠? 예. 이 청금석은 나일강 유역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 수입해야 돼요. 가다 상기에 이르러서 왕숙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 발굴되는 당시 귀한 보석으로, 이는 선사시대부터 중동 지역과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생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청금석을, 자, 아프가니스탄 여기서부터 여기 이집트에 낙가다가 여기 있었잖아요. 낙가다가 요쯤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입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여기서 이 비싼 보물이 여기까지 가려면 도둑맞지 맞아야 돼. 그 마적, 뭐 산적 이런 거 다 피해야 돼.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치안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이 귀한. 그러니까 금보다 비싼 거예요, 청금석이.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는 무슨 뭐 원시인들의 빤스 있고 선사시대는 무슨 그 신석시대 코끼리나 사냥하면서 맘모스나 사냥하면서 산다. 그런 게 아니야. 맘모스도 공존하고 있었고 이미 도시 문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서구에서 배운 이런 고고학적인 상상력은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안 해요. 에덴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 지역이 에덴이라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에덴이에요. 그 안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요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 아까 여기서 보면 일단 흑인은 빡빡해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흑인 여성은 일단 빡빡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인은 직모예요. 여기는 곱슬이잖아요. 곱슬이니까 백인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수메르인들도 아까 사르곤 보니까 막 수염이 곱슬곱슬 하잖아요. 예, 수메르인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런 유물을 해석을 하는데도 서구인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다양한 이정이 있고. 자, 이는 선사시대부터 중동 지역과 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청금석 외에도 자수정, 레바논 산목은 흑요석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청금석이 이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투탕카멘의 황금가멘입니다. 고대 근동과 이집트 교육의 증거 중 하나인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제사용 도구와 돌검의 모습입니다. 흑요석은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지역의 귀한 재료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표지로 인정받는 차탈베이크의 특산품이기도 합니다. 흑요석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광물인데, 흑요석. 흑요석 인물 말고 흑요석 했더니 자 여기 나오네요. 예, 흑요석 우리 위키백과. 자 타일은 닮았다. 예, 이게 흑요석이에요. 근데 이 흑요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제 부싯돌과 같은 여러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 현대에서도 심장 수술에 흑요석을 사용한 메스가 이용돼요. 그 흑요석은 아주 정교하게 쓸 수 있는 칼날이에요. 예. 이렇게 메스를 만드는데 흑요석을 사용해요. 그리고 흑요석은 두께가 3나노미터에 불과한 아주 예리한 칼날로서 3나노미터, 1나노가 우리는 1mm 단위나 알아도 나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mm를 100개로 나는 게 1나노. 3나노. 거의 진짜 종이장보다도 얇게 싹 썰을 수 있는 게 흑요석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광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정밀 기계, 반도체 이런 거 만들 때 흑요석이 반드시 필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요석이 광범위하게 쓰여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흑요석이. 아니면 의학의 상징이라든지. 즉 이집트 선사시대부터 넓은 범위에서 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나일강 유역은 지금보다 수량이 풍부하고 얼마나 교여요 하마가. 진짜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오래된 사막화가 덜 진행되어 하마가 상당히 많았던 이렇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나요. 바다리 더 위쪽에서 뛰어난 특히 장면이 하마 보여요. 종합상이 많이 발견되며 이랑주 최초의 왕 나르메르는 사냥 도중 하마에 물린 상처 때문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황소 혹은 얼마나 뛰어난 예술 작품들입니까? 이게 지금 5,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뻐. 가지고 싶잖아요. 야, 얼마나 이 진짜 예술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네, 양말이 같기도 하네요. 예. 이게 예술의 수준이 그 시대의 문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뭐 부자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도 다 집집마다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문화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토끼르로 보이는 조각상도 흔하며 나카다상기 자칼 조각상의 사실적 표현이 석재 가공 기술이 완성된 데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아를 조각한 머리빗과 머리핀도 무덤 부장품으로 많이 발견되며 상기빗은 이가 나가 있지만 코끼리 뱀 물스 이게 이제 머리빗 뭐 이런 거 코끼리 상아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비싸요? 지금 코끼리 상아로 뭘 만들려면 그 돈이 천문학적인데. 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우리 갔다 온데 기억이 안 나죠? 하도 많아가지고. 새 기린 사자의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며 정형화된 상형 문자로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소떼 같죠? 정착되기 전 단계로 추정됩니다. 머리에 비녀. 나카다이기의 양발 모양 야, 이런 작품은 진짜 예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작품이에요. 의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항아리, 특이한 형태의 남성 인물상 모습입니다. 아마도 기다란 턱은 상류 계급의 수염을 상징한 걸로 보입니다. 나카다일이 새 모양의 진흙을 부어 만든 테라코타 화병입니다. 3기에 들어서는 돌을 조각하고 파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기술의 급작스러운 도약이 나타납니다. 화살표 부위는 손잡이로 불리우는데 손잡이라기보다는 끈을 연결해 매다는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화병의 재질은 강력압으로 오스 경도 7에 해당하는 매우 단단한 돌입니다. 이 당시 단단한 강력함과 성노함을 깎아 만든 항아리와 조각품들이 대량으로 발굴됩니다.
당연히 고고학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게 이 돌을 깎으려면 청동기가 좀 못 깎아요? 어떤 학자 중에는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력암, 습노감, 반암, 현무암 모두 오스경도 6.7 사이의 단단한 돌로 일정 모양과 두께로 균형을 맞춰서 구멍을 파낸다는 게 현대의 절삭 기술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환기시키자면 당시는 5,000년 전 선사시대이며 우리는 오수경도 사이하였습니다. 현대의 스테인리스 칼을 이용해도 강력압을 긁으면 오히려 칼이 손상됩니다. 완벽한 대칭, 손잡이 부분의 정교한 구멍과 부드러운 굴곡, 반짝거리는 매끈한 표면, 종교의식을 위해 광시적인 믿음과 헌신, 끈기로 돌을 파냈다면 수년에 한두 개가량 성공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돌 항아리가 수만 점이 넘는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흙을 부어 만들던 항아리에서 갑자기 설명하기 힘든 기술 발전이 개구리처럼 몇 단계를 점프해서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가 말하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뻥이에요.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려는 뻥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 안 해요. 청동기는 바로 에덴 동산이 나와요. 대단히 뛰어난 과학기술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거 못 만들어요. 이거 깎으려면은 하나 깎을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해야 노동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대량 생산돼서 일상생활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개구리. 선사시대의 낙하다상기 둥석기 시대에 어떻게 보수경도 6에서 7에 강력암, 섭노감, 반암, 혐오함에 구멍을 파내고 정확한 비율로 항아리의 섬세한 조각품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는 대피라미드의 미스테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 중 하나는 지오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기술입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 영상들에서 천천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차돌로 불리는 부싯돌은 자연스럽게 끝이 뾰족한 조각으로 부서져 칼과 창, 바늘로 사용되었으며 낙하다이기부터 부싯돌 칼은 아름다운 아변 세공법으로 장식되어 상류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품 장식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게벨 아랑 나이프는 가장 유명한 부싯돌 칼입니다. 누브르 방 이게 지금 사람들이 쓰는 이런 조그만 손칼인데 그 손칼에 이렇게 조각이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돌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깎아서 부조를 뜰 수 있어요?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지금도 이거 못해요. 돌이 깨지고 말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아비도스 유물로 손잡이의 양쪽 사자와 왕의 조각이 특징적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수메르 왕의 모습으로 이집트와 수메르 교육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집트와 수메르가 오래전부터 교육하고 있었고 또 청금석을 수메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갖다 쓰고 있었고 이집트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낙하다이기 편암으로 만들어진 팔레트입니다. 강한 햇빛에 의한 눈의 손상을 막기 위해 이집트인은 눈화장을 했는데 이때 물감을 깨기 위해 사용된 게 팔레트입니다. 팔레트는 상류층의 장신구 혹은 제식용 기념품으로 발전하여 아름다운 팔레트가 뭔지 아시죠? 화장할 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팔레트 하나. 조각들이 새겨집니다. 히에라폰 폴리스에서 발굴된 서포타드 개수와 동물들, 사냥꾼들의 모습이 새겨진 아름다운 팔레트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팔레트의 발전은 결국 세계 고고학의 보물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로 완성됩니다. 나르메르의 팔레트가 발견된 지역 히에라폰 폴리스에는 선사시대 왕으로 추정되는 신호기상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벽에 하얀 석회를 덧바르고 그 위에 채색 효과를 그려넣었습니다. 수메르에서 보이던 양편에 사자를 끼고 있는 인물상의 모습과 배를 타고 있는 왕관을 쓴 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넓게 살펴보세요. 눈치채셨나요? 힌트를 준다면 짙은 노란색이 바다이고 옅은 노란색이 육지라면 어떤가요? 네,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000년이 넘은 역사 이전의 벽화이지만 충분히 문명 교류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지도라는 가정이 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낙하다 낙실에 세계 지도가 있었고 한반도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녀가는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인류가 이 기술 지금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렸어요. 로마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거의 5, 6천 년 역사, 지금 2000년 전에 선사 시대, 그러니까 BC 이전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보는 거죠. 상기 아비도스의 코드 번호 UJ 무덤에서 발견된 뼈에 조각된 초기 신성 문자의 모습입니다. 매, 정갈, 사자 모두 왕을 상징하는 동물들로 왕의 이름을 나타내는 초기 상형 문자로 생각됩니다. 고왕조 직전 문자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주류학계의 입장은 수메르의 쐐기 문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이집트가 뒤늦게 신성 문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결과들을 통해 이집트가 더 빨랐다는 게 아비도스 나카다 상기 고분들의 문자 조각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메르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인더스의 도장형 문자를 보더라도 세계 문명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는 비옥한 초석달 지역을 에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에덴. 그리고 그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 에덴에서 만들어서 동산에다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이 결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사람을 하나 만듭니다. 에덴에서 동산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은 사람 거기다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좀 관리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지금의 말로 변환하면 복음의 사람들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을 관리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통치를 하며 함께 화합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각종 들짐승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 줍니다. 이름을 줬다는 거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 정체성을 부여해준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써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삼쟁이 하면 서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아주 짧게 압축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짧게 압축해서 한 장에 지금 이 한 장에 몇 천 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몇만 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력과 추측과 또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그냥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창세기는 자세히 뜯어보면은
인류사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권 초순단 지역 내에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현대인인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죠.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게 성경 공부고,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설교자이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예, 도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까 나왔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이런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스경도 7에 해당되는 그 단단한 돌을 어떻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고, 흑요석이 왜 필요해요? 흑요석은 2나노로 쪼개서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흑요석이 대량으로 이 지역에 다 수입이 됐던 거예요.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도식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신학도 서구 신학이 만들어 놓은 틀거리, 그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전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넘어가거나 가짜 과학에 기대서 할 수밖에 없죠. 그 가짜 과학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가짜 과학에. 예,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가짜 과학자들이에요. 수렁통입니다. 창조했다. 시대적인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이걸 과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끊임없이 증명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줄 알아. 성경에서 서구 신학이 가장 잘못한 거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을 통해서 신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이게 서구 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훌륭하신데 인간은 안 변해. 인간은 아직도 죄덩어리야. 아직도 죽을 맛이야. 그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인격이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대신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이삭은 이렇게 살았고, 야곱은 이렇게 살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고, 사무엘은 이렇게 살았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고,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를 설명해 준 거죠. 내가 나를 알아가는 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그 하나님처럼 살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거꾸로 그렇게 그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까지 신학이 그랬잖아요. 신앙도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가는 거죠. 이게 뭐 얼마나 참 대단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 시간 가지고 뻘짓한 거예요. 그야말로 뻘짓. 제대로 뭔가를 못한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피라미드의 그 도자기에 보면은 피라미드 이집트 돌 도자기 기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혹시 나올지도 모르고 돌을 양쪽이 접어서 나온 냄비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돌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문명과 기술은 점진적으로 계단을 오르듯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집트 고대 문명은 역사상 유례없이 초창기 너무나 급속한 발전을 끝내버리고
믿기 어려운 성숙한 유물들을 쏟아냅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항아리, 최초의 문자, 해양용 거대 선박, 예술성 높은 조각들, 정교한 광학 렌즈, 가장 오래된 옷과 세련된 칡조리. 이거 지금 렌즈 끼고 있잖아요, 미라가. 렌즈. 렌즈 끼고 있잖아요. 돌인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네. 이 배에도 얼마나 기술. 그중 최고의 정점 피라미드까지.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석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5천년 전 선왕조와 고왕조 초기는 통념상 미개해야 하는데 강철보다 단단한 돌들을 매끈하게 잘라 깎아내고 속을 균일하게 파내는 석재 가공 기술은 미개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돌을 이렇게 깎았어요. 일정하게 쫙 파서 끝을 내는. 이번 영상에선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을 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는 석재 가공 기술에 관한 여러 가설들과 피라미드가 인공 석재로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피라미드 주 재료인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지천에 널린 게 사막의 모래와 함께 석회암층입니다. 즉, 수억 년 전에는 얕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회암은 모래와 함께 조개 껍질, 석회 해면류, 미생물 껍질들이 수억 년에 걸쳐 퇴적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해안의 하얀색 석회암 절벽을 초크 백악이라고 하며 이런 석회암이 있으면 물이 석회질 물이 나오죠. 그리고 석회질 물 마시면 칼슘이 다 녹습니다. 이빨, 뼈 다 녹아요. 자, 이가 아주 튼튼했는데 짐바브웨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석회질 물을 계속 마셨더니 그때부터 치아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백악기의 어원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라미드 외장석은 투라 지역의 순백의 아름다운 석회석을 이용하였고 피라미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장석은 이집트 전역에 흔하게 발견되는 누르스로한 석회암을 이용했습니다. 피라미드 내실과 통로를 이루는 벽, 왕의석과는 기자에서 1000km 떨어진 아스완 지역의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했습니다. 화강암과 현무암은 모수경도 칠로 강철보다 단단해 가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단 지역의 흑색 현무암은 고급스러운 흑빛으로 유명하며 신성한 왕의 석상과 비석, 돌 항아리, 그리고 피라미드 장제 신전의 바닥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현무암 바닥은 극소수만 남아있지만 당시 검은 현무암 바닥과 순백의 석회암 피라미드의 대비는 장엄한 아름다움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에서 사용된 단단한 화강암과 현무암의 가공 실력은 갑자기 발전한 게 아니라 선왕조 시대부터 모수경도칠에 해당하는 반암, 전무감, 현무암, 강력암의 10만 개 이상 수많은 돌 항아리들을 가공하면서 탄탄하게 단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강력암은 여러 암석들이 함께 퇴적되어 단단하게 뭉쳐져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를 갖기 때문에 항아리 제작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암석 편의들 간의 차이로 숲 가공 시 표면을 균일하게 가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현대의 강력암 석재에도 표면에 우퉁불퉁한 파임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5000년 전 작품엔 이러한 문제점 없이 매우 매끈하고 부드러운 가공 실력을 보입니다. 또한 어떻게 깎아냈는지 알 수 없는 접히는 돌접시가 발견됩니다. 접히는 돌접시. 학자들은 놀라운 돌 항아리 가공 기술이 피라미드 건설과 직접 연관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작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험 고고학자들은 철이 없던 석동기 시대에 단단한 암석 가공 기술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먼저 집안에서 이거는 진짜 서구 학자들의 어리석음에 자기네들 도식을 못 깨는 거야. 훨씬 더 훌륭한 기술이 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 수준에서 돌 가공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기술 수준에서 화강암을 떼어내는 과정으로 쇠기용을 일정 간격으로 파내고 그 안에 나무를 박아놓고 물을 먹여 팽창시킵니다. 팽창한 나무는 암석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 원리는 나무에서 철못으로 바뀌었을 뿐 현재에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매끈하게 돌을 자르는 과정입니다. 커다란 구리판을 톱으로 사용하는데 구리는 얇게 돌을 갈 수 없지만 분마제의 모래 가루를 사용하면 톱질이 가능합니다.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물을 뿌려주면 절삭효율이 더 증가합니다. 이집트의 다이아몬드 아니, 저렇게 이 생 노가다를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수십만 개의 그릇들을 만들어내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구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 번 들어간 이 바알세부를 못 빼내는 거예요. 이게 신학도 마찬가지라고요. 한 번 들어간 바알세부를 못 빼낸다고. 우리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그거 빼내는데 죽을 때까지도 못 빼요. 그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본드는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원형 조각의 깨진 부위 드릴코에 묻어있는 가로성분을 분석하여 모수경도구의 강옥 금강사를 발견하였습니다. 모래 외에도 단단한 금강사가 연마제로 사용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연마제 덕분에 강철 합금강 없이도 단단한 돌들을 가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높은 구멍 파내기로 있는 밧줄의 꼬임과 풀림으로 회전력을 얻는 활 형태의 수제 드릴을 이용하는데 맨 위에는 돌을 눌러 절삭력을 높입니다. 구멍을 뚫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 고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벽화의 그림을 재현해 돌 항아리 내부를 깎아들여 1시간 동안 보존적인 노동과 외교의 균형을 맞추면서 일정 두께로 파내는 것이 현대의 절삭 기술로도 구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이게. 또한 얇게 구부러진 돌 접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 특히 정체불명 사부의 디스크는 현암 이게 재질 지금 운전대 같기도 하고 돌을 이렇게 그 단단한 돌을 이 정도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거예요. 녹였다가. 예. 때 편암은 쉽게 판사형으로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과 각도로 조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깨지는 조각. 두 번째 악설은 강력한 회전력과 출력을 가지는 드릴용 선반을 이용해 돌 항아리를 깎았다는 주장입니다. 사카라 계단 피라미드에서 돌 항아리를 발굴했던 쿠르트 랑게는 돌의 미세한 가공결을 확인했는데 고정된 축으로 회전 가공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좁은 목 아래 내부를 부품 모양으로 돌을 깎아낸다는 것이 첨단 선반 기술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구부러진 돌 항아리 제작도 고전적 노동력 반복과 마찬가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드릴 선반은 전기를 이용해 고출력 회전력과 토크를 가지게 되지만 수작업으로 이러한 파워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 과감한 이론으로 초음파를 이용해 암석을 가공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첨단 초음파 절삭 기술에서 착안해 고대 문명에서도 이미 초음파로 암석을 자유자재로 가공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음파 공중부양 기술을 이용해 피라미드 암석도 쉽게 들어올려 건설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매우 흥미롭긴 하지만 이게 너무 앞서 아직 나간 내용이라 현대인들이 이론으로는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 시시를 안 같은데. 돼. 마지막 아니, 의견은 없어요. 금석가루를 잘 조합해 마치 자연석과 유사한 모습의 합성 돌 항아리를 만들어냈다는 가설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또한 자연석이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출신 미국 베리 대학의 응용보고학과 연구소 소장인 조세 타피도츠 박사는 돌가루에 특수 시멘트를 반죽해서 도자기 회전대 위에 놓고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빚은 후 초고온 초고압의 가마를 이용해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천연재료를 이용한 광물 종합체, 즉 합성 시멘트 혹은 콘크리트를 지오폴리머라고 부릅니다. 즉 자연석을 조각한 게 아닌 돌가루를 조합해 물은 페이스트 반죽 상태로 원하는 형태로 빚어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 항아리도 있지만 가짜 합성 작품들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조화는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만져보거나 자세히 관찰하면 구별 가능하지만 인공석은 만드는 방법만 다를 뿐 재질 자체는 동일하므로 배합기술이 발전되었다면 구별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 분자구조가 안정화되어 더 자연스럽게 변해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집니다. 여기 깨진 강력한 항아리를 보면 어떤가요? 인공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돌과 암석 분말을 이용해 마치 자연스러운 강력함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지오폴리머 이론은 구부러진 형태, 목이 좁고 배가 부른 형태 모두 자유자재로 제작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피라미드 건설이 자연석이 아닌 인공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면 2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현대의 기중기 없이도 빠른 속도로 거대하고 정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게 납득 가능해집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지오폴리머 콘크리트 이론의 증거들과
잉카의 거성 문명에서도 이 이론이 적용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몰라요. 서구의 시각으로만 우리는 찾아갈 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굉장한 과학기술, 문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 문명의 척도, 기술의 척도는 예술품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집트 예술품 봤을 때 현대 예술과 뒤처지나요?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뛰어나고 어쩌면 지금 현대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초현대 미술,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현대 미술은. 근데 그 현대 미술도 이 속에 다 있어요. 이미 이집트 것을 카피한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은 이집트 예술을 카피한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입체화라고 그러죠. 네, 피카소의 입체화. 뭔지 아시죠? 사람 얼굴 하나에 이게 피카소의 큐비즘. 그러니까 요 얼굴 하나에 좌우 사방에서 보는 이 여인의 흉상 작품은 1941년에 그려진 유화입니다. 피카소는 입체파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죠.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입체주의란 어떤 거냐면요. 미술의 고전적인 기법인 원근법, 비례, 아니면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다양한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평면에 담는 그림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통수가 아니라 정면, 얼굴을 함께 그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얼굴에서 정면과 측면을 함께 그리는 식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정교하지 않고 단순하고 어디까지가 몸이고 팔이고 얼굴이고 형태인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흉상 작품 또한 이런 입체파의 그림을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마르의 얼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얼굴을 시옷자 형태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 그렸어요. 왼쪽 얼굴은 약간 미소를 짓고 있고요. 오른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상체를 약간 왼쪽으로 치우치게 앉아 있어요. 배경색은 진한 노란색과 빨간색을 썼고요. 보라 마르가 쓴 초록색 모자와 그리고 줄무늬가 들어간 푸른색 상의, 그리고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 등 붉은 선과 강한 색채의 조합으로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머리카락이지. 긴 머리카락. 예.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바로 이집트의 그림을 카피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집트의 그림이. 이집트의 이집트 그림 설명. 입체화. 나갈까? 자, 이집트 미술. 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전혀 전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묻고 싶은데 왜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워낙 예.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신비주의로 넘어간다. 예,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죠. 이집트 미술. 꽤 길어질 것 같아서. 이집트 미술의 무리들을 다 막아줍니다. 겨우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뺏길 걱정은 없습니다. 파라오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생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은 연모습. 예.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돼. 아, 이게 안 돌아가. 90도 각도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면에서 보면서도 옆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전체의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이제 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면에 서 있지만 지금 이게 3등분된 그림이에요. 상체는 정면, 하체는 이렇게 이렇게 비틀려 있고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은 여기서 이게 입체화야. 피카소가 이거 보고 깨달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신수를 부립니다. 확 넘쳐버려 대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무슨 말인지 너무 느려서 다른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아, 화면 아래 거예요. 화면 아래가요? 요거요? 요거요? 이집트의 신 말고 메소포타미아 미술. 아,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챕터. 아이고 이거 참 예술 영역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이집트 미술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 현상 덕분에 큰 이런 이집트의 자연환경과 함께 묻다가 나중엔 시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원전 3000년경 제작된 이 조각품은 일반적으로 이집트 미술의 시작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이 작품은 상왕조의 나르메스 왕이 상왕조를 정벌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새는 호루스라는 상왕조의 신을 상징하고 아래 식물은 파피루스로 하왕조를 상징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정면을 여기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아니다. 상체 정상이고 발은 앞으로 돼 있고 목은 이쪽으로 돼 있고. 네. 그런데 이거 하나로 모든 상황이 설명되죠.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한 수준의 예술품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아니라 사물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기에 이런 식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성의 추구는 이집트인들의 영원불변의 추구가 예술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잘 보세요. 상체는 앞으로, 그 다음에 하체는 엉덩이가 여기로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으로 엉덩이 튀어나오고 상체는 이쪽으로 하고 힘들어. 모가지는 이게 지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이 그림처럼 서민들의 삶을 그린 통속화엔 앞에서 살펴본 정면성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정면성이요. 이번엔 이집트 미술의 마지막으로 건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미 5,000년 전, 지금부터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렇게 뛰어난 입체화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한눈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면성의 원리에 따른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피카소가 나온 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는 그 오랜 시절에 입체화, 피카소의 입체화를 뛰어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이게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다시 자,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근데 우리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유물들을 서양 애들이 이게 다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당시 포크링도 다 파가버렸어요. 그리고 대형 박물관부터 루브르 박물관 이런데 몽땅 다 쳐놓고 공개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공개를 하면은 유럽보다 지금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난 문화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 가서 식민지를 만들 명목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렇게 뛰어난 기독교를 먼저 가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를 정말 문명화 시킨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 유럽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바른 일 한다 옳은 일 한다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한다고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문명들을 전부 다 사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공개 안 하고 지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지하실 처박아 놓고 공개를 안 하고 사장시켜버려요. 여기에 이 정도면은 동쪽은 또 어떨까요? 여기도 엄청난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2000년이 넘는 동안에 유럽의 역사관과 유럽의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지 유럽의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럽의 프레임을.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영상 하나 이제 보고 이제 영상 보는 건 마치죠. 내가 어제 봤던 영상 중에 베트남 전쟁. 이제 이 독일이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헤레로족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에요. 19세기 후반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최고의 선교 국가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독일이었어요. 영국하고 독일이 최고의 기독교 선교 국가였습니다. 왜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죠? 식민지 만들려고. 자, 몇 안 되는 식민지 중에서 독일에게 특히 중요했던 지역은 오늘날의 나미비아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지역의 축산과 농사가 독일의 식량 사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와 구리를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토착민족인 헤레로족과의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인들이 중요한 지역의 토지들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헤레로족들은 갈 곳을 잃고 독일인 소유의 농지에서 노동을 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종 성폭행, 살인, 그리고 태양과 같은 억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00년 독일 본국의 외교부가 식민지에서의 태양을 금지하려고 하자 이 지역의 독일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토착민들은 온화함과 관대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온화하고 관대하게 대해준다 한들 그것을 약함의 징표로만 여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백인에 비해 너무나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맞서 헤레로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마하레르는 저항을 시도합니다. 그는 1904년 1월에 8만여 명의 동족들에게 독일에 대한 반란을 개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 복장이 바뀌었죠. 독일식 옷으로.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서 마하레로는 독일인 남성은 모두 죽이되 여성과 아이들은 살려주라고 지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양심 있고 훨씬 더 문화 문명이 사람을 생각하는 문화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조치는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독일군이 살아 돌아온 여성과 아이들로부터 헤레로족의 정보를 캐냄에 따라 전략적으로는 실수로 남게 됩니다. 헤레로족의 분기는 초기에는 성공에 가능. 이게 이제 헤레로족 이야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서구가 이렇게 해서 착취해 먹고 뺏어 먹고 하려면은 뭐가 성립돼야 돼요? 자기네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더 뛰어난, 종교적으로도 훨씬 훌륭한 기독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구인들의 그 사고방식인데 결코 그렇지 않죠. 베트남전. 여기에는 안 나오나 보다. 베트남전. 자, 여기 어디쯤에서
여기 뒤에 패자가사 프랑스 그래거든. 나올까?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We haven't got enough firepower left to cover them. All right, sir. 옛날에 좀 리얼리티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겠다. 찾아. 이게 지금 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우기 전에 프랑스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을 괴멸시키고 완전히 프랑스군 몇만 명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미군도 박살을 내고 중국군도 박살을 내고. 여기서는 이유가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안 나오는데, 여기 잠깐만 베트남전에 베트남전 원인 인도차이나 여기서 나온지 인도차이나 전쟁인데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없어졌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프랑스 소굴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 조선 군대가 튀는 걸 보고 저 나라는 도대체 뭐하는 나라일까? 그런데 알아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지만 들으시면서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역시나 재미없는 부분은 빠르게 넘깁시다. 2분 컷으로 가죠. 우리나라의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있었다면 기원전 2919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국가가 있었고, 그런데 중국이 와서 박살냈고 50년 만에 천만화 먹었고,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먹었다가 장수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 이후 한반도에 고려가 건국된 이후 944년까지 쭉 중국이 해먹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베트남의 나라 대월, 큰 베트남이라는 대월이 만들어지고 968년부터 1802년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조선왕조 500년보다도 300년이나 더 길게 왕만 갈아치우면서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막판에 싹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니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2900부터 기원후 1800까지 벌써 다 말했어요. 막판에 싹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1802년에 이 형아가 싹 다 통일을 시켜놓고 얘네가 찾아옵니다. 과거 우리 조선과 프랑스의 인연을 보면 이름부터 짜증나고 외우기 싫었던 그 단어 병인양요라는 게 있죠.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대원군이 야 이것들 뭐야 다 조져버려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라고 대원군이 명령했고,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8천여 명이 죽었던 어마무시한 대학살이었죠.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9명까지 죽여서 그 강력한 국가 프랑스가 1860... 자, 프랑스 선교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든 거죠. 베트남도 똑같이 그래서 프랑스에게 점령당합니다. 16년 고작
몇 척만 가지고 조선에 살짝 쳐들어왔던 사건. 그게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사실 국사교과서의 병인양요는 조선의 군대가 강력한 프랑스를 격파한 것처럼 묘사되곤 하는데, 사실 프랑스는 그냥 배 7척에 600명만 데리고 왔는데도 조선의 군인들은 그 강력한 신식 총소리에 쫄아서 성까지 버리고 튀고 우리의 성들이 불타 없어졌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튀고 강화도 전체가 다 프랑스 소굴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 조선 군대가 튀는 걸 보고 만만하게 보고 술 처먹고 놀다가 그냥 갑자기 통수 맞고 진해 군인 3명만 죽고 그냥 튄 사건. 이게 바로 병인양요죠. 그런데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딱 19년 전, 너무나 똑같은 일이 베트남에서 일어납니다. 1840년 후반, 베트남에서도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감옥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깜빵에 있었죠. 그 이후 프랑스는 항구에서 베트남 군대를 1000명이나 실종시키고 죽이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튑니다. 그 이후 베트남 왕실은 그냥 백인, 외국인이면 다 잡아 죽이라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죠. 이제부터 베트남의 흥미로운 역사가 진짜 시작됩니다. 사실 프랑스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아편 전쟁을 이기면서 점점 커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대영 제국처럼 크고 싶었습니다. 아, 영국 저렇게 크고 있잖아. 우리도 빨리 동남아 먹어야지. 이제 조선과 마찬가지로 세국 정책을 했던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살포시 먹힙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명나라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소국이었던 짜증나는 역사를 가졌던 조선, 베트남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명나라 청나라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냥 조선을 먹는 꼬라지를 못 보고 청일전쟁을 했던 청나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는 꼬라지를 청나라는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처럼 베트남이 지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프랑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나라 꼴도 개판이었던 청나라는 희대의 악녀 서태후의 명령으로 1894년 청일전쟁 이전에 1884년 먼저 프랑스와 싸우고 개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처발렸죠. 이렇게 프랑스한테 청나라가 박살나는 꼬라지를 보고 대만 중화민국이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뭘 보려고 그랬냐면,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어떻게 식민지를 만들었고 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죽였는지. 그게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뇌 구조가 달랐어요. 왜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은 문명국이요 선진국이었고 기독교, 왜냐면 굉장히 우수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죽이는 거예요. 마귀 사탄 다 죽이고 거기다가 십자가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고고학인들 제대로 했을까요? 신학인들 제대로 했을까요? 순엉터리로 지주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순엉터리로.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무비판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교회는 누가 기독교를 전해줬어요? 선교사. 그러니 우리는 일제 잔재가 무서운 까닭은, 일제 잔재,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냄비야, 우리는 아직도 우린 엽전이야, 뭐 이런 식의, 우리는 뭐 모래알이야, 우리에 대한 자기 비하가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새 사라지는 거지. 과거에 뭐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뭐 아유 저 코리안 타운, 아이 코리안 타임, 아유 저 한국인들 아유 둘만 모이면은 저 싸움질하고 셋만 모이면 노름하고,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 스스로 비하하는 것들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서구의 점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세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 서구 식민지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일수록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사람입니다. 필리핀,
아니,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한번 꼽아보자고. 어떤 나라가 제일 가난해요, 지금? 제일 가난한 나라. 필리핀 기독교 국가예요. 맞죠? 아니, 필리핀 기독교 국가잖아요. 제일 가난해. 제일 정치적으로 엉터리야. 아직도 여기는 끝까지 지금 민주주의가 뭔지는 몰라. 근데 민주주의 80년대, 90년대 민주주의 운동 엄청 했어요. 그게 도로 싹 묻혀버려요. 자, 아프리카. 나머지 나라는 자기네 종교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자, 아프리카. 제가 있었던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모잠비크 다 기독교 국가예요. 잠비아 기독교 국가 90% 기독교 국가. 여기 80% 기독교 국가. 나미비아 여기 80% 기독교 국가. 남아공 50% 기독교 국가. 모잠비크 50% 기독교 국가. 탄자니아 50% 기독교 국가. 서구의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남아공은 백인 국가예요. 남아공은 사는 수준이 유럽이에요.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왜냐하면 여기는 백인들이 지금 최근 90년도까지 흑인들을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아파르테이드.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백인 국가처럼 잘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독립한 이 기독교 국가들은 전 세계 빈곤국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친일 잔재가 한국 사람들을 못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유럽의 기독교 잔재가 이 사람들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은 코코넛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피부는 까맣지만 내 속은 백인이야. 목표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 목표가. 무서운 그 바알세부를 심어주고 간 거죠. 아주 무서운 바알세부.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런 바알세부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은 이미 식민지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그런 신학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어디로 받으러 가요? 그냥 유럽이나 미국으로 받으러 갔다. 거기서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일을 지금 프로슈코마이 교회가 합니다. 가는 길이 이제 만만치는 않겠죠. 아니면 2000년 동안 쌓아놨던 서구의 신학하고 맞짱 뜨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약하나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시대가 옵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자역학.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할 겁니다. 양자역학이. 우리가 왜 뭔지 모르죠? 네. 이게 양자역학인데 다음 주에는 이거 할 겁니다. 우주에서 점, 피부 속으로 작게 들어가도 점 똑같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10시까지 좀